자, 오늘은 만앱, 모바일 애덤 네트워크에 대해서 공부해 봅시다. 그래서 제목에서 얘기하듯이 모바일 애덤 네트워크도 애덤 네트워크야. 센서 네트워크랑 마찬가지로. 애덤 네트워크란 말은 그 전체적인 구성이나 뭐 중앙집권적인 뭐 누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인프라스트럭처가 전혀 없어요. 비컨, 베이스 스테이션, AP 전혀 없이 노드들끼리 자체적으로 망을 구성해서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는 그런 네트워크를 얘기해요. 그렇죠? 또 이제 두 번째 특징은 모바일이죠. 그래서 기존의 센서 네트워크는 대부분은 스테이셔너리 노드를 가정해요. 노드가 움직이지 않고 또 움직이려면 사실 모터나 뭐가 필요하니까 조금 더 파워풀한 그런 노드를 가정하고 있는데 센서 노드는 굉장히 로우 코스트 센서들이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그런 환경을 가정하는데 이 만넷에서는 각 노드가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다. 모든 노드가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어떤 모빌리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노드는 기존의 센서 노드보다는 좀 더 파워풀한 노드를 가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컴퓨팅 파워나 메모리, 그 다음에 에너지 소스 같은 경우도 뭐 배터리에 동작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대개는 그 파워풀한 그런 컴퓨팅 환경을 가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뭐 배터리 동작하겠네. 결국 자동차도 배터리로 동작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그젬플이 자동차들로 구성된 오토모빌 네트워크, 또 스마트폰 사용자들로 구성된 그런 네트워크. 스마트폰 사용자는 LTE 커뮤니케이션이 있는데 예를 들어 뭐 무전기나 이런 게 스마트폰인데 LTE망이 아무것도 없다. 그럼 자체적인 망을 구성할 수 있겠죠. 또 모빌리티 애덤 네트워크. 세 번째 특징은 커뮤니케이션 패턴이 센서 네트워크는 환경 정보의 수집. 그래서 센서들이 우리가 소스라고 불렀죠. 정보를 수집하고 싱크로부터 전달. 그래서 컨버지 캐스트 혹은 이 매니 투 원 형태의 커뮤니케이션 패턴을 가정했어요. 그래서 여러 개의 센서들이 정보를 수집해서 소스의 싱크로 정보를 수집하는 네트워크인데 이 만넷에서는 피어 투 피어 네트워크예요. 이그젬플에서 봤듯이 자동차나 일반 사용자들 사이에 누가 싱크가 되고 누가 소스가 되는 개념이 없죠. Everybody can be a source or destination. 그렇죠. 그런 피어 투 피어의 커뮤니케이션 패턴을 가정하고 있다.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모바일 애덤 네트워크를 서포트 하려면은 각각의 노드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토폴로지가 계속해서 변해요. 그래서 기존의 라우팅 방법이 토폴로지 기반의 라우팅을 사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문제가 되고 우리가 센서 네트워크에서도 싱크의 모빌리티를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토콜, 우리가 VSR을 봤지만 VSR은 그래도 그 오버헤드 상당히 줄였지만 TTD나 다른 스킨들을 보면 상당히 오버헤드가 크죠. 근데 싱크만 움직일 때인데 이제 모든 노드가 움직일 때는 그런 토폴로지 메인티넌스가 쉽지 않다. 그런 게 특징이고. 그래서 만넷에 대한 라우팅 프로토콜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프로액티브 프로토콜이랑 리액티브 프로토콜로 나눌 수가 있어요. 프로액티브 프로토콜들은 미리 전체적인 노드의 토폴로지를 관리하고 있어요. 토폴로지 메인티넌스를. 그리고 기존에 우리 라우팅에 사용하던 테이블 기반의 그런 라우팅을 사용하는 스킨들이. 그래서 계속해서 변하니까 자기 주변의 링크 코스트라든지 자기 주변 정보를
전체 네트워크에 플러딩을 해야 되겠죠. 계속해서 번져나가서 현재 네트워크 토폴로지를 관리하고 그 자기 이웃 정보라든지 전체의 토폴로지 정보를 메인티넌스에서 그 라우팅 테이블을 보고 그 라우팅을 수행하는 방법이에요. 프로액티브 프로토콜. 그래서 뭐 프로액티브 프로토콜 혹은 테이블 드리븐 프로토콜이라고 하고 우리가 이 수업 시간에 배울 게 이 세 가지 DSDB, Destination Sequence Distance Vector Routing. 보통 이 테이블 기반의 프로토콜은 크게 Distance Vector Routing이랑 Link State 프로토콜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중에도 이 Distance Vector Routing을 좀 개선한 Destination Sequence Distance Vector Routing이란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가지 프로토콜, Optimize Link State Protocol (OSLR), 그다음에 Topology Broadcast Based on Reverse Path Forwarding은 둘 다 Link State 프로토콜인데, Link State 프로토콜의 기본적인 특징은 전체 네트워크 토폴로지를 모두 다 알고 있어요. 각각 노드가 글로벌 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 링크 코스트를 전체 네트워크에 플러딩 해야 돼요. 플러딩 했는데 그 플러딩 하게 되면 오버헤드가 크죠. 오버헤드가 크고. 그래서 그 오버헤드를 줄이기 위한 개선된 링크 스테이트 프로토콜들이에요. 그래서 하나가 옵티마이즈 링크 스테이트 프로토콜. 얘는 뭐냐? 플러딩을 하게 되면 전체로 너무 많은 정보가 들어가니까 플러딩을 굳이 하지 않아도 그냥 전에 우리 그 루머 라우팅 공부했죠. 자기 링크들 중에 전체 다 보내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하나만 보내도 토폴로지가 되게 네트워킹 연결된다. 근데 얘는 멀티 포인트 릴레이라고 해서 하나가 아니라 자기 주변 네이버 링크들 중에 일부를 sum of the 그 링크를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충분히 뭐 물론 완벽하게 shortest path 라우팅을 할 수는 없지만 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그게 더 효과적이다. 오버헤드를 줄일 수 있어서. 네, 두 번째 토폴로지 브로드캐스트 베이스 온 리버스 패스 포워딩은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여기 아마 지난 시간에 우리 뵀듯이 각 노드들을 모두 둘러싼 스패닝 트리를 만들어요. 스패닝 트리. 그래서 전체를 플러딩하는 대신에 스패닝 트리만 해도 스패닝 트리의 정의는 각 모든 노드를 다 포함하고 있어야 돼. 스패닝 트리만 해도 가장 옵티멀하게 미니멈 코스트로 브로드캐스트 할 수 있기 때문에 스패닝 트리를 이용하는 방법이 요 두 번째 토폴로지 브로드캐스트 베이스 리버스 패스 포워딩이에요. 그래서 이 두 프로토콜은 링크 스테이트 프로토콜 전체 그 각각의 노드가 자신의 그 엣지 정보를 전체 네트워크에 플러딩 하는데 그 플러딩 하는 오버헤드를 줄이기 위한 그런 프로토콜이고, 그 첫 번째 디스턴스 벡터 라우팅은 글로벌 뷰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웃 정보만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이웃의 이웃, 이웃의 이웃, 이웃의 이웃 하면 궁극적으로 뭐 옵티멀하게 전송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데스티네이션 그 디스턴스 벡터 라우팅이고, 디스턴스 벡터 라우팅을 하게 되면 글로벌 토폴로지가 정보를 얻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개선하기 위한 스킴이 Destination Sequence Distance Vector Routing이고, 우리가 이 마넷을 배우는 목적은 마넷의 가장 대표적인 프로토콜은 AODB예요. Active On Demand Distance Vector Routing. 근데 이 AODB라는 프로토콜이 이 DSDB라는 프로토콜이랑 DSI라는 프로토콜을 컴바인한 거예요. 아주 효과적으로. 그래서 마넷 하면 여러분은 그냥 AODB를 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뭐 AODB를 개선한 스킨들이 좀 있긴 하지만 이게 이제 표준으로 거의 자리 잡고 있어요. 아니면 여기 지금 봤듯이 표준으로 나온 게 이 RFC에 나와 있듯이 OLSR, 그 다음에 토폴로지 브로드캐스트 베이스 리버스 패스 포워딩, 이 두 프로토콜은 링크 스테이트 프로토콜 기반으로 그 오버헤드를 줄인 그런 표준들이고, 또 하나는 이 AODB예요. 아까 얘기했던 이 세 가지 프로토콜은 어떻게 되죠? 전체 네트워크 토폴로지를 관리하고 있죠. 그래서 각각의 글로벌 뷰를 가지고 있던지, 아니면 네이버 정보를 가지고 난 네이버 누구한테 보내려면 이 네이버에 보내겠다. 그걸 연속하면 궁극적으로 내 데스티네이션 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테이블 기반으로 작동을 하는데
이 리액티브 프로토콜은 토폴로지 관리를 하지 않아. 토폴로지 관리를 하지 않아. 토폴로지를 관리하려면 주기적으로 뭐 링크 코스트나 네이버 정보를 계속해서 업데이트해야 돼. 플러딩을 해야 되는데 그 오버헤드가 상당히 크니까 이 아이디어는 리액티브 프로토콜은 굳이 뭐 토폴로지가 계속 변하는데 그걸 관리하느냐.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영역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전체 브로드캐스트 우리 전에 플러딩 결국 플러딩 하면 그러면 통신할 때마다 플러딩 하면 네트워크가 감당을 못할 것 같은데 병현이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 아이디어 없나? 아이디어? 우리 대학원 대학원 과정은 이 머리 두뇌 개발 과정이에요. 그래서 대학원 때 충분히 생각하고 고민하고 문제를 풀고 이거를 많이 하면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뭐 회사를 가든 뭐 학교를 가든 그때 머리가 깨어지게 됩니다. 어떤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대학원 과정. 분야에 상관없어. 그래서 지금 내가 원래 전공이 컴퓨터 구조지만 요즘에 실내치기를 하는 것처럼 어떤 한 분야에서 머리가 깨어지면 다른 분야도 다 보여요. 어떻게 하면 될까? 인성이? 방법 없나? 자기도 생각하는 그걸 많이 연습해야 돼. 통신이 필요해질 때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넣고 그때 라우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근처로 가고 있어 지금. 이동한 노드가 자기가 이동했을 때 뭐 비콘을 뿌린다든지. 그거는 뭐 우리 전에 TTDD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면 각 노드의 모빌리티 정보가 브로드캐스트니까 모든 노드가 브로드캐스트에 돼서 오버헤드가 상당히 크지. 이 아이디어는 사실 인투이티브하고 간단하거든. 생각하는 사람 없나? DSR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이 먼저 생각해 보라고 한 거야. 토폴로지 힌트는 토폴로지를 관리 안 하면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 내가 데스티네이션에 도달하려면 방법은 뭐야? 플러딩밖에 없어. 브로드캐스트에서 홉 카운트 제한 두고 쭉 가는 거야. 그렇죠? 그럼 언젠가는 데스티네이션에 도착한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될까? 가장 빨리 도착한 것을 루트로 잡고. 그 어떻게 루트 정보를 그럼 어떻게 관리하지? 노드마다 자기 주변 노드가 어떤 노드가 그러면 뭐 네이버끼리 한번 통신하면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자네 이제 근처까지 갔어. 그래서 페널티까지는 아니고 뭐 하여튼 그 골을 넣을 수 있는 근거리까지 가는 보너스 5점. 누군가 하나 도착할 거 아니야. 거기 힌트가 있어. 결국은
여러 개가 도착하겠지. 그중에 제일 빠른 걸 선택한다고 그랬잖아. 선택. 빨리 온 거에 대해서만 그 이전 노드들한테 너 이렇게 알려주면 그 루트가 확률이 이전 노드들한테 어떻게 알려주지? 위치를 모르는데 거의 근처까지 갔는데. 그래서 아이디어는 내가 설명할까? 한 번 더 생각해 볼래? 그전에는 메시지에 노드 정보가 좀 자기 노드 정보만 조금 실려 있으면 역으로 찾을 수 있지. 정답. 자는 보너스 5점. 아, 그거 봐. 그치? 하나씩 생각하면 문제가 풀린단 말이야. 뭐 힘들어. 재밌지. 다이나믹 소스 라우팅의 아이디어는 뭐예요? 플러딩해. 그것도 라우트 리퀘스트. 내가 어느 패스가 있는지 몰라. 플러딩을 하게 되면 각각의 라우트 리퀘스트 패킷이 거쳐가는 노드마다 자기 노드 정보를 실어 놓는 거예요. 라우트 리퀘스트 패킷에. 그러면 맨 처음에 소스가 자기 노드 주소를 싣고 그 다음에 도착할 때마다 한 업을 지날 때마다 자기 주소를 실으면은 라우팅 패스가 다 쌓이게 되죠. 궁극적으로는 도착할 거 아니야. 그 데스티네이션에. 그럼 데스티네이션이 그 중에 도착한 것 중에서 가장 빨리 왔던 쇼트 패스로 왔던 그 라우트 리퀘스트 패킷에 보면 중간에 그 라우트 정보가 들어있잖아. 글로 통해서 리플라이가 가는 거고. 이게 가능한 이유는 어차피 통신은 빛의 속도니까 굉장히 빠르단 말이야. 순식간에 인스턴트하게는 뭐 그 범위에서 금방 안 움직이거든. 샥 뿌리면 쫙 퍼졌다가 다시 그 쇼트 패스로 갔던 패스 중에서 라울 리플라이 패킷이 가면 라울 리플라이 패킷에는 그 아까 기록했던 정보를 거슬러 역으로 오는 거죠. 거기 정보가 들어있거든. 그럼 다시 소스는 그 정보를 이용해서 그 다음에 유니캐스트를 보낼 수가 있단 말이야. 한 번만 플러딩하면 되지. 그게 다이나믹 소스 라우팅이에요. 다이나믹 소스 라우팅. 다이나믹하게 소스가 라우팅을 패스를 찾는 거야. 라우트 리퀘스트에 가서 플러딩해서. 알겠죠? 문제는 뭔가 그럼? 다른 친구들 중간고사 잘 못 봐가지고 포기했나 봐. 안 나타나는 거 보니까. 타임이 만족해 그거 딱 정보 얻어놨는데 회신 받을 건 뭐 있죠? 아, 중간에 뭐 움직인다.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빛의 속도로 갔다 왔다 다시 가는 거니까 그 안에는 움직여봤자 사람이 움직이는 거랑 빛의 속도랑 비교하면 모빌리티 자기 호흡을 벗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거든. 그때는. 물론 그 패스를 가지고 이제 나중에 사용하려면 움직여 있겠지, 그렇지? 근데 이제 당장은 그럴 가능성은 좀 적고. 그리고 좀 거리가 멀어지면 계속 쌓이는 거니까 메시지가 커지지 않아요. 우리 뭐 영웅이 내가 보기에 머리는 잘 돌아가. 이 전체 글로벌 뷰를 보는 그 연습만 좀 더 하면 돼. 그래서 지금 얘기했듯이 DSR의 단점은 라우트 리퀘스트 패킷에 그 노드 정보가 실려 있는데, 라우팅 정보가 실려 있는데 네트워크가 커지면, 노드가 많아지면, 그렇죠? 라우트 패스가 길어지면 배보다 배꼽, 데이터 패킷보다 그 라우트 정보가 더 커질 수 있죠. 그걸 헤더에 실어야 되니까 그게 이제 오버해야 돼요. 그러면 그거를 이거 참 좋은데 저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이걸 해결한 게 AODB예요. 어떻게 이 아이디어랑 이 아이디어를 결합한 거야. 그래서 이제 AODB라는 스킴이 있어. 오케이? 그에 대해서 이제 오늘 배울 거고. 하이브리드 프로토콜은 뭐냐? 자, 프로액티브 프로토콜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그렇죠? 장단점이 있어요. 장점이 뭐가 있나? 장점은 뭐예요? 지금 어디로 보내야 될지 아니까 바로 빨리 보낼 수 있어. 이미 관리하고 있으니까 빨리 보내. 단점은? 그만큼 저장공간도 필요하고 관리를 계속해야 되고 이 네트워크 정보, 그 토폴로지 정보를 전체적인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죠. 그 오버헤드가 큰 거고. 리액티브 프로토콜은 장점은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필요할 때 하면 되는.
근데 일단 플러딩 한 다음에 돌아오는 걸 이용해서 다시 가야 되니까 딜레이가 좀 생기고, 그렇죠? 만약에 트래픽이 또 많아지면 그때마다 플러딩을 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있죠. 그래서 그걸 보완한 게 하이브리드 프로토콜이에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프로토콜을 보면 여기 이그젬플을 여기 안 썼나? 이 존 라우팅 프로토콜은 어떤 일정 로컬 존 안에서는 토폴로지 기반으로 관리하는데 멀리까지는 그때는 온디맨드로 하자 이거지. 이제 존 라우팅 프로토콜 알겠죠? 대충. 그래서 마넷의 라우팅 프로토콜을 분류해 보면 지금 얘기했던 테이블 기반의 프로액티브 프로토콜의 크게 두 가지, 디스턴스 벡터 라우팅, 링크 스테이트 프로토콜. 디스턴스 벡터 라우팅은 아까 얘기했지만 각 노드가 네이버 정보만 관리하고 있어서 글로벌 뷰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가끔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어. 하지만 모든 게 잘 되면은 네이버에서 옵티멀 패스를 찾을 수 있어요. 그게 이 디스턴스 벡터 라우팅이고, 링크 스테이트 프로토콜은 각 노드의 엣지 정보, 각 링크 정보를 전체 노드에 다 플러딩하게 돼 있어서 모든 노드가 글로벌 토폴로지를 관리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오버헤드가 큰데 그걸 최적화한 스킴이 이 두 가지라고 그랬죠. 그거 외에도 문제 몇 가지가 있는 거고, 아까 온디맨드 혹은 리액티브 프로토콜에는 아까 DSR, 소스가 플러딩하는 스킴이 있고, DSR가 이 DSDB를 합친 AUDB라는 스킴이 있는데 이게 거의 마넷의 표준 프로토콜이에요. 이 둘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프로토콜의 GRP라는 존 라우팅 프로토콜이 있고, 이거 말고도 트리 형태로 클러스터 형태로 이렇게 하이라키컬하게 구성된 프로토콜들이 있는데 잘 안 쓰고 되게 이제 요거를 많이 써요. 요걸 많이 쓰고 간혹 요걸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프로액티브 프로토콜을 살펴보면 프로액티브 프로토콜은 뭐죠? 우리가 봤듯이 링크 스테이트 프로토콜 혹은 디스턴스 벡터 라우팅 프로토콜 둘 다 네트워크 토폴로지를 관리하고 있죠. 테이블 기반으로. 그래서 모든 호스트에 대한 라우트를 생성하고 테이블 형태로 다 관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인터넷으로 라우팅하면 다 테이블 기반의 라우팅을 하게 되고 하게 되죠. 근데 이제 두 개의 클래스 디스턴스 벡터 라우팅, 링크 스테이트 프로토콜 모두 주기적으로 자신의 엣지 정보, 네이버 정보를 전체에 플러딩 해야 되는 그런 오버헤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장점은 레이턴시가 짧다. 이미 미리 관리하고 있으니까 보낼 때 빨리 보낼 수 있다. 단점은 이 주기적인 라우팅 업데이트에 의해서 아무 통신을 안 해도 움직이기만 하면 계속해서 관리하고 있죠. 그러면 통신이 많이 없을 때는 굉장히 불필요한 오버헤드가 큰 셈이죠. 그래서 오버헤드가 크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 리액티브 프로토콜에 비해서 컨버전스 프로블럼이 커요. 리액티브 프로토콜은 온더플라이로 그때 알아냈으니까 따끈따끈한 라우팅 정보인데 얘는 뭐예요? 주기적으로 그러니까 주기 사이에 누가 움직였으면 관리가 안 돼 있겠죠. 그럼 그때는 라우팅 페일러가 있을 거고, 누가 또 움직이기 시작하면 움직이는 정보가 전체 네트워크에 플러딩 할 때는 시간이 걸리단 말이에요. 그때는 항상 그 컨버전스 프로블럼이 생길 수가 있어요. 리액티브 프로토콜은 필요할 때 라우트 패스를 찾자. 뭐 미리 하지 말고 그때 온디맨드로 하자. 누가 하느냐? 그걸 데스티네이션보다 소스가 한다. 소스가 보낼 애가 자기가 주체가 돼서 미리 소스 디리븐으로 온디맨드로 라우팅 패스를 찾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얘는 라우팅 그 업데이트 주변 정보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트래픽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하면 돼. 그래서 어떻게 보면 파워 소모도 적고 밴드위스도 아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더 효과적이지. 커뮤니케이션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테니까. 하지만 라우트 패스를 찾기 위해서 플러딩하고 돌아오고 하는 라운드 트립 딜레이가 소요되니까 레이턴시가 좀 증가될 수 있다. 뭐 원업 레이턴시가 아니라, 그러니까 한 번 가는 게 아니라 라운드 트립 한 다음에 한 번 더 가야 되는 거죠. 레이턴시가 증가됩니다. 하지만 장점이 크죠. 그래서
주기적인 업데이트를 생략함으로써 에너지 소모를 굉장히 줄일 수가 있고 토폴로지가 변경하더라도 그때그때 언더 플라이로 패스를 찾으니까 토폴로지 변경에 좀 더 빠르게 리액션 할 수 있고 단점은 뭐 레이턴시가 좀 많다, 크다. 내가 좀 수정을 했는데 아마 어제 내가 늦게 보내서 이전 버전인 것 같긴 한데 뭐 큰 차이는 없으니까. 그래서 어떤 게 더 좋은 트레이드 오프인지는 결국 트래픽과 모빌리티 패턴에 달려있다. 자, 다시 그럼 질문. 트래픽은 이제 트래픽이 많냐 적냐, 모빌리티가 크냐 작냐. 언제 프로액티브 프로토콜이 좋을 것 같아? 자, 모빌리티가 크다 작다, 트래픽이 크다 작다. 그러면 칼럼으로 하면 네 가지 컨비네이션이 나오지. 그렇죠? 언제 프로액티브 프로토콜이 좋을 것 같아? 다시 얘기하면 트래픽은 적은데 모빌리티가 많다. 뭐를 사용할 것 같아? 선착순. 리액티브. 그렇죠? 저기 모빌리티는 많은데 트래픽이 적다 그랬어요. 그렇죠? 모빌리티가 많아. 근데 트래픽은 간헐적이야. 그럼 만약에 우리가 프로액티브 쓰면은 모빌리티가 많다면 얘는 업데이트가 많죠. 트래픽은 적은데. 근데 리액티브 프로토콜은 모빌리티가 많아도 하는 거 없잖아. 오버헤드가 적죠. 트래픽이 간헐적이고 모빌리티가 많다면 당연히 리액티브 프로토콜이 우수할 거라고. 프로액티브 프로토콜 우수한 경우는 어떤 거? 인성이 한번 생각하고 얘기해봐. 모빌리티가 적고 트래픽이 클 때. 그치. 그치? 모빌리티가 적고 모빌리티가 많지 않고 그러면 뭐 이렇게 라우팅 주기적으로는 하지만 오버헤드가 좀 적은 거죠. 트래픽이 많을 때는 사실 쟤도 리액티브 프로토콜도 오버헤드가 커진단 말이야. 그때는 오히려 프로액티브 모빌리티가 뭐 그지 뭐 간헐적으로 살살 움직이는데 그럼 미리 관리하고 있고 움직일 때만 이렇게 업데이트 해주면 그때는 프로액티브 프로토콜이다. 그럼 둘 다 많을 때는 나 둘 다 적을 때는 그때는 it depends겠죠. 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리액티브 프로토콜이 더 퍼퓰러해요. 왜냐? 평상시 오버헤드가 적기 때문에 필요할 때만 얘는 에너지 소모하기 때문에 리액티브 프로토콜을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AODB를 사용한다. 자, 그 먼저 우리가 리액티브 프로토콜을 사용하기 전에 프로액티브 프로토콜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링크 스테이트, 그 다음에 디스턴스 벡터 라우팅이 있어요. 링크 스테이트 프로토콜은 기본적으로 아주 간단해. 각 노드가 전체 네트워크 토폴로지를 다 알고 글로벌 뷰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어떻게 네트워크가 구성되는지 다 알고 있는 거야. 다 알고 있으면 어떻게 돼? 다 알고 있다고 가정하면 쇼티스 패스, 전체 토폴로지에 쇼티스 패스 라우팅하면 돼. 그럼 다 알게 하려면 어떻게 돼? 각 노드의 링크 코스트를 모든 노드한테 플러딩 해야 돼. 다 알려줘야 돼. 그렇죠? 그래서 각 노드가 주기적으로 자기의 링크 코스트를 주변 노드한테 다 알려주고 그게 플러딩 돼요. 전체 네트워크에 다. 이게 이제 링크 스테이트 라우팅이에요. 가장 효과적인데 그렇죠? 쇼티 패스 컴퓨테이션 가장 옵티멀 패스를 찾을 수 있으니까 항상 베스트. 근데 링크 스테이트를 관리하기 위한 오버헤드가 굉장히 크겠죠. 디스턴스 벡터 라우팅은 글로벌 뷰를 갖추고 있지 않아. 그래서 가끔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얘는 뭐야? 내 이웃 정보만 가지고 있는 거야. 이웃이랑 내가 보낼 데스티네이션. 그래서 각각의 노드가 각 자기가 보낼 데스티네이션에 대한 디스턴스를 관리하고 있어. 나는 누구한테 보내려면 난 이 그 네이버 내 얘한테 보내면 돼. 그리고 내가 현재까지 알기로는 이렇게 네이버에 보내면 걔한테 몇 홉이면 갈 거야. 근데 궁극적으로 자기 네이버 리스트만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네이버를 통해서 그 데스티네이션 리스트랑 데스티네이션을 가기 위한 네이버 정보만 갖고 있어요. 네이버를 통해서 전달하겠다.
그래서 토폴로지 전반적인 글로벌 뷰는 없지만 별 문제가 없이 잘 간다면 네이버에 의해서 슈팅패스 컴퓨테이션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각 노드는 자신의 라우팅 테이블이라는 게 뭐예요? 데스티네이션 리스트하고 데스티네이션이랑 홉 카운트랑 네이버 정보 그거를 주변 네이버한테 알려준다. 이게 디스턴스 벡터 라우팅이에요. 그래서 링크 스테이트 라우팅은 아까 그 두 가지 아까 뭐였지? 리버스 패스 포워딩인가 트리 기반의 그 스패닝 트리를 이용하는 게 있고 또 하나가 옵티마이즈 링크 스테이트 프로토콜인가 해서 그 전체 플러딩 하지 않고 일부만 플러딩 하는 게 있죠. 일부만. 멀티포인트 릴레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내용이 간단하니까 그건 뒤에 살펴볼 거고 우리가 이제 배울 거는 디스턴스 벡터 라우팅을 조금 더 살펴봅시다. 왜? AODB는 뭐를 컴바인한 거라고 했죠? DSDB랑 DSR을 컴바인했는데 DSDB가 디스턴스 벡터 라우팅이죠. 그걸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AODB를 이해하려면 디스턴스 벡터 라우팅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디스턴스 벡터 라우팅을 좀 더 공부해 봅시다. 그래서 디스턴스 벡터 라우팅은 각 노드가 라우팅 테이블에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모든 내가 보내고자 하는 available한 데스티네이션의 리스트. 일단 목적지 리스트가 있고 각각의 데스티네이션에 대한 내가 알고 있는 현재 디스턴스. 모르면 무한대야. 그러니까 디폴트는 무한대로 선언되고 나중에 업데이트하는 거지. 점차. 그 다음에 각 데스티네이션으로 가기 위한 네이버홉. 절로 가기 위해서 내 네이버 누구한테 보내면 된다. 네이버홉 정보만, 넥스트홉 정보만 가려고 했어. 결국 넥스트홉을 따라가다 보면 궁극적으로 데스티네이션에 도착할 것이다. 그리고 각 노드는 이와 같은 테이블, 라우팅 테이블을 네이버들한테 알려주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각각이 이제 계속해서 나는 처음에 무한대로 있는데 근데 네이버 정보를 보니까 자기 이제 네이버 리스트 관리하다 보면 자기 네이버 정보는 이제 홉 카운트가 1이면 1로 업데이트 하겠죠. 네이버들을 아니까. 그 정보가 옆에 퍼지게 되면 자기 정보를 업데이트 하겠죠. 난 무한대였는데 제가 내 네이버가 골로 가면 1이래. 그러면 걔로 가는 데스티네이션 1로 업데이트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제 업데이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스턴스 벡터 라우팅의 대표적인 알고리즘이 이 벨만 포워드 알고리즘이에요. 디스플리트 벨만 포워드 알고리즘이고 얘가 궁극적으로 별 문제가 없다면 각 소스별로 싱글 소스에 각 데스티네이션에 대한 숏티스 패스 라우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디스플리트 벨만 포워드 알고리즘은 웨이트 디렉트 그래프 보통 우리는 양방향이죠. 이 노드가 1로 가나 1로 가나 대등한 걸 호모지니어스하게 바이디렉셔널 네트워크 가져가는데 얘는 유니디렉셔널 방향이 있는 이쪽으로는 보낼 수 있는데 이쪽으로는 보낼 수 없는 그런 경우에도 워킹을 하는 그런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벨만 포워드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G는 그래프고 W는 웨이시고 S는 소스예요. 각각의 소스별로 자신의 각 어벨러블 데스티네이션에 대한 숏티스 패스를 네이버를 통해서 구현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니셜라이즈 싱글 소스. 처음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얘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프에 대해서 각 소스가 모든 벌텍스에 대해서 디스턴스를 자기 거는 0으로 만들고 자기 자신한테 가는 거니까 디스턴스는 0이고 나머지 디스턴스는 뭐예요? 다 무한대. 처음에 모르잖아. 그 넥스트홉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그러니까 nil, empty. 넥스트홉 몰라. 그리고 일단 이니셜리는 나는 주변 노드에 대한 정보가 현재 없으니까 무한대로 만든.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시작하는 거야.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이게 for i equal 1 to vg-1 그러니까 노드수 마이너스 1. 노드수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맥시멈 가장 긴 패스가 뭐예요? 노드수 마이너스 1이죠. 다 연결할 수 있는 가장 긴 패스가. 그러니까 최대한 릴렉세이션 하는 거야. 네이버 정보를 이용해서. 그래서 그 스텝만큼 그래프에 있는 모든 엣지 UV에 대해서 릴렉세이션을 수행해요. 이게 릴렉세이션이 뭐냐? 나 현재 무한대인데
근데 네이버를 보니까 네이버는 나중에 그 홉이 있어서 걔는 1이야. 그러면 젤로 1이니까 나는 원업터니까 2로 할 수 있잖아.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는 릴렉스를 보면 현재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그 V로 가는 데스티네이션 그 디스턴스보다 내가 U를 통해서 그 U가 갖고 있는 디스턴스하고 내가 U를 통해서 가면 가는 게 적다면 이해돼요? 내가 V로 가는 그 디스턴스보다 UV가 있으니까 내 엣지 정보를 이용하기 시작한 거야. 내가 UV가 있어. 그래서 V를 통해서 가고 U를 통해서 가고 U가 알고 있는 데스티네이션이랑 UV를 이제 웨이트를 합친 거지. 그게 적다면 릴렉세이션 할 수 있다면 그러면 디스턴스를 요 새로 이 엣지 정보를 이용한 걸로 업데이트하는 거죠. 모든 업데이트에서 링크 정보를 이용해서 한번 릴렉세이션 하는 거예요. 릴렉세이션 한번 세워. 그리고 얘보다는 U를 통해서 가는 게 짧으니까 홉에는 그 넥스트 홉은 U를 정보를 넣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네이버 정보를 릴렉세이션 해요. 그래서 저거를 그 모든 엣지에 대해서 한 번씩 릴렉세이션을 수행하는 거고 그거를 노드 수 마이너스 1번 하면 맥시멈 그 패스까지 한 번 다 릴렉세이션 할 수 있죠. 이걸 전체를 수행한 다음에 그럼 이제 할 수 있을 만큼 다 한 거야. 그 다음에 각 엣지에 대해서 한 번 더 릴렉세이션을 해봐서 만약에 또 릴렉세이션 한 값이 원래 갖고 있는 DV보다 작다면 얘는 뭐예요? 얘는 이 루프가 존재하는 거고 네거티브 웨이트. 이게 웨이트이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알고리즘이 제너럴 해야 되니까 포지티브일 수도 있고 네거티브일 수도 있고 저게 사이클이 존재하는데 네거티브 사이클은 결국 마이너스 인피니티가 되죠. 계속해서. 그러면 소용이 없거든. 더 이상 불가능하니까. 그때 저걸로 하면 턴 폴스. 벨마포드 알고 적용은 불가능하다는 거지. 계속해서 무한대가 무한대가 나오니까. 그런 알고리즘. 그래서 이 example을 보면 처음 이니셜 상태는 어떻게 돼요? 이 G라는 노드 0이 되고 나머지는 다 인피니티가 돼요. 얘를 중심으로 싱글 소스 쇼트 패스 라우팅을 디스트리뷰트 벨마포드를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무한대로 되고 엣지 정보는 하나도 반영 안 한 거지. 처음에는. 그렇죠? 여기서 이니셜라이제이션 스텝이야. 그리고 4번 릴렉세이션을 해. 왜 노드가 5개니까 4번 릴렉세이션을 하는 거고 모든 링크에 대해서 한 번씩 릴렉세이션을 수행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인투이티브의 그림으로 보면 자 처음에 얘는 다 무한대로 생각했는데 이제 엣지 정보를 사용하니까 0으로 가는데 무한대였는데 이 엣지를 이용하면 여기가 6이죠. 그렇죠? 그래서 U란 노드로 가기 위한 디스턴스는 원래 무한대에서 6이 되는 거야. 왜? 엣지를 가지고 릴렉세이션 했으니까. 얘는 무한대인데 7이 되는 거고. 그렇죠? 나머지는 뭐 릴렉세이션 해도 원래 그 전 상태가 얘는 인피니티였으니까 이 5를 가지고 해도 얘는 인피니티가 되는 거 남아 있는 거지. 한업 퍼진 거지. 그렇죠? 한 번 더 릴렉세이션을 하면 어떻게 돼? 얘는 6이랑 5를 하면 얘는 11이 될 텐데 얘는 7하고 마이너스 3 하면 여기 4가 되죠? 이 중에 제일 작은 걸로 릴렉세이션 되는 거니까 계속 업데이트 하는 거니까 모든 엣지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얘는 4가 되고 얘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7랑 9랑 하면 16일 텐데 얘도 2업인데 얘는 6하고 마이너스 4에서 얘가 2가 되죠. 그래서 결국 얘가 최소값이 되니까 얘로 릴렉세이션 될 거예요. 오케이? 거기서 이제 한 번 더 릴렉세이션 하면 어떻게 돼? 이게 네거티브 그 웨이트가 있으니까 이게 7하고 마이너스 3 하면 4인데 1로 가면 또 마이너스 2가 돼서 6이 다시 2가 되죠. 그 다음에 다시 이 마이너스 4 링크를 이용해서 이 y로 가는 노드가 마이너스 2가 돼요. 근데 자, 어떤 거를 루프를 돌 수 있죠. 여러 가지 루프가 만들어지니까 루프를 가도 네거티브
그 웨이트를 갖는 사이클이 존재해요? 없죠. 더 이상 줄일 수는 없어요. 그러면 벨마포드 알고리즘 적용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 벨마포드 아마 두 사람이 같이 제안한 것 같은데 그거를 사이클이 존재할 때 웨이트가 네거티브일 때 그때 이제 적용할 다 할 수 있게 가장 제너럴하게 만든 그런 알고리즘. 오케이? 이런 게 이제 디스턴스 벡터 라우팅. 디스턴스 벡터 라우팅 그러면 싱글 소스 슈팅 패스 라우팅을 할 수 있는 거죠. 별 문제가 없다면. 근데 이제 여기도 약간의 문제가 있어. 이거를 쓰려면 이게 장점은 뭐 컴퓨테이셔널리 간단하다. 이게 컴플렉시티를 보면 어떻게 돼요? 노드 수만큼 고다 곱하기 엣지 수만큼 한번 컴퓨테이션 하면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 돼. 이건 다 컨스탄트니까. 이건 또 엣지 수만큼이니까 결국은 오더 오브 노드 수 곱하기 엣지 수 정도니까 컴퓨테이셔널리 효율적이고 뭐 구현하기도 쉽다. 근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어요. 왜? 글로벌 뷰를 가지고 있지 않고 내부 정보에 의존하다 보니까 조금의 문제가 있다. 처음에는 이제 라우팅 루프라는 문제가 생겨요. 자, 아주 간단한 네트워크를 봅시다. 이 세 개의 노드로 구성된 네트워크에서 A와 B 사이의 링크 코스는 4고 B와 C 사이는 1이고 A랑 C 사이는 50이에요. C에서 A로 가려면 어떻게 돼? B를 통해서 A로 가는 게 가장 효과적이죠. 그게 5니까. 근데 어느 순간 T0에 B가 링크 코스트가 4에서 60으로 변한 거를 찾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4가 6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B에서 A로 가려면 사실은 1로 가면 60이고 우린 글로벌 토폴로지를 가니까 1로 가면 이제 51이 되는 거죠. 근데 디스턴스 벡터 라우팅은 네이버 정보만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B에서 링크 코스가 4에서 60으로 변할 때 B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A로 직접 가면 60인데 C를 통해서 가면 C는 아까 그 전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C는 5를 가지고 있거든. A로 가는 정보가. 얘를 이용해서 가면 내가 1로 가는 게 6이니까 1 더하기 5, 6이면 가겠구나 하고 잘못 판단하는 거야. 라우팅 루프. 얘는 얘한테 의존했는데 다시 얘가 얘를 의존하는 거지. 그쵸? 그래서 어떻게 돼? 결국은 원래는 이제 51이 정답인데 얘는 4, 5, 6, 7, 8에서 왔다 갔다 하지. 올라가죠. 라우팅 루프가 생깁니다. 그래서 네트워크에 대한 글로벌 B 없이 노드 B는 자기가 A로 C를 통해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이게 이제 반복돼서 어떻게 돼요? 왔다 갔다 하죠. 토스가 일어나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무한대로 바뀌었다 그러면 얘를 계속해서 서로 믿고 의지하면서 얘가 계속 올라가. 인피니티가 안 될 테니까. 그거보다는 내가. 그래서 이거는 카운트 투 인피니티 프로블럼이라고 그래요. 두 가지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죠. 이 그래프에서 보면. 그래서 아까 6이 됐다가 다시 7이 됐다가 8 했다가 만약에 무한대면 계속해서 서로 반복하면서 계속 옛날 정보를 가지고 의존하게 된다. 이게 문제죠. 이게 디스턴스 벡터 라우팅의 문제점이에요.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이걸 해결한 게 DSDB.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해결할까? 한 노드가 바뀔 때마다 전체 플러딩? 그럼 뭐야? 그럼 링크 스테이트 프로토콜이지, 글로벌 뷰. 괜찮아? 특정 노드로부터 통신이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거 의심을 해보고 업데이트를 그러니까 내가 절로 갔다 아까 또 절로 가네 계속해서 뭐 둘이 왕복하는 거를 간파해 보자. 가능하나? 특정 이후 상태에서 계속 뭐가 오면 잘못된 말을 한번 업데이트를 해서 maybe 그것도 가능할 수도 있겠네. 근데 이제 루프가 이렇게 생겼다 저렇게 생겼다 두 번씩 반복하는 경우도 있고 막
모르겠어. 생각해보면 may not be working. 일로 루프가 생겼다, 절로 루프가 생겼다 이럴 수도 있잖아. 이런 걸 푸는 게 이제 우리가 아이디어 없나? 네. 아이디어 없어? 그래서 아이디어가 Destination Sequenced Distance Vector Routing.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각각의 노드가 자기의 링크 정보를 업데이트해서 그게 이제 퍼져나가잖아. 그때 그 자기 라우팅 업데이트, 그 정보를 업데이트 할 때 버전 넘버를 쓰는 거야. 버전 넘버. 버전 넘버 혹은 타임 스탬프 같은 걸 쓰는 거야. 그게 이 Destination Sequence Number. Destination Sequence Number. 그래서 만약에 새로운 라우팅 정보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만약에 이 C가 의존한 정보도 결국은 A로부터 온 그 라우팅 정보를 이용했을 거 아니에요. 이쪽에서 퍼져나간 정보인데 그게 버전이 지금 새로운 거보다 이전 거면은 그걸 무시하는 거지. 새 거에만 의존하게. 버전 넘버. 버전이나 타임 스탬프 같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전에 박사 때 캐시 커런스 한 것도 그거를 이제 하드적으로 하면 너무 복잡해지고 커지고 오버헤드가 커지니까 소프트웨어적으로 하자. 그래서 컴파일러가 하는 그런 캐시 커런스인데 내가 문제를 풀기 전에 두 가지 스킴이 둘 다 타임 스탬프랑 버전 넘버였어요. 그래서 우리 내 대학 선배 지금 서울대학교 교수님으로 있는데 그분이 제안한 게 타임 스탬프라는 용어를 썼고 그 다음에 내 일리노이 대학에 있을 때 일리노이에서 나 바로 전에 이 연구를 한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나 전에 가장 그 분야의 권위자였는데 호이치 청이라고 IBM에 있어. 그 사람이 제안한 거는 버전 컨트롤이야. 근데 둘이 똑같아. 그 두 스킴을 제안했는데 이제 막 고민하다가 그게 나왔는데 둘 다 오버헤드가 너무 커 그것도. 그래서 나는 이제 그런 거 없이 심플하게 그러니까 계산한. 왜냐하면 딱 봤을 때 이거는 실질적으로 워킹 할 수 없는 스킴이다. 난 뭐라 그랬죠? 나는 모든 문제를 풀 때 이론적으로 푸는 거에 관심이 없어. 실질적으로 풀어야 돼. 그 문제를. 참 이게 무슨 장난이지. 이게 무슨. 근데 하여튼 그때도 두 스킴이 버전 컨트롤이랑 타임 스탬프고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시퀀스 넘버인데 얘도 어떻게 보면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DSDB, Destination Sequence Distance Vector Routing은 벨만포드의 단순하죠, 간단하잖아. 그거를 유지하면서도 두 가지 문제, 라우팅 루프랑 카운트 투 인피니티 두 문제를 풀자. 어떻게? 루프를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그러기 위해서 이 Destination Sequence Number라는 어떤 버전 넘버를 관리한다. 그 다음에도 이제 이 DSDB에는 여러 가지 약간의 개선적인 아이디어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Make immediate route advertisement on significant change in routing table. 라우팅 테이블에 변화가 생기면 뭐 링크가 없어졌거나 새로 생겼거나 뭐 변했거나 하면은 그 전엔 주기적인 업데이트에 의존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컨버전스 문제가 생기니까 바로 알리자. immediate. 바로 알리자. 뭐 인투이티브 하자.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 그 다음에 댐핑 플럭시에이션. 얘는 뭐냐? 라우팅 애드버타이즈먼트 메시지가 이렇게 퍼져나가게 되는데 어떤 경우는 라우팅 업데이트 정보 두 가지가 이렇게 동시에 퍼져나오게 돼 있어요. 일로 가는 패스랑 일로 가는 패스에서 링크 정보가 동시에 변할 수 있잖아. 근데 잘못하다가 내가 이쪽이 먼저 도착해서 일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일로 좀 더 개선된 정보가 올 수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이게 막 왔다 갔다 지그재그 하다 보니까 뭘 하기 조금 기다리자. 그러면 좀 더 안정적으로 라이팅할 수 있다. 뭐 이런 정보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DSDB 라우팅 테이블에 보면 아까 디스턴스 벡터 라우팅은 뭐만 있어요? 데스티네이션, 그 다음에 디스턴스, 넥스트 홉 이 정보만 있었죠? 요 세 칼럼. 근데 나머지 정보들이 추가가 됐어요. 세 칼럼이 더 됐죠. 처음에 시퀀스 넘버는 뭐예요? 각 데스티네이션으로부터 온 버전 넘버 혹은 타임스탬프 정보가 들어있어요. 저게 이제 번호가 클수록 가장 최신 정보예요. 그거에 의존해야 돼. 그 전 정보는 무시해야 돼. 그래서 얘는 A로부터 각 데스티네이션 A에서 온 시퀀스 넘버 550번을 이용했고 얘는 B로부터 온 시퀀스 넘버 102번을 그런 시퀀스 넘버가 들어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인스톨 타임. 이 엔트리가 언제 업데이트 되었느냐, 언제 만들어졌느냐, 혹은 언제 업데이트 되었느냐. 왜냐하면 가끔은 어떤 데스티네이션 추가하는 디스턴스가 얼마였는데 그 정보가 주기적으로 한 번도 업데이트, 이미디어 체인지도 없고 주기적인 업데이트도 없고 아무것도 안 됐다는 건 뭐예요? 걔가 이제 앱솔레이트, 스테일, 오래된 정보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거든. 그래서 걔가 인스톨한 시간을 기록해 놨다가 얘가 어느 시간이 동안 업데이트 한 번도 안 했다 그러면 그쪽으로부터 패스 끊어진 걸로 생각해서 걔를 지워버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인스톨 타임이 있고 그 다음에 스테이블 데이터라는 게 아까 이 정보가 업데이트 됐지만 바로 이 업데이트 정보를 다시 전파하는 게 아니라 얘가 스테이블 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그래 기다리기 위해서 아이디어는 뭐냐? 얘가 어느 주기로 지금까지 업데이트 되어 왔지 하는 거를 관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우리 에버리지, 자네 옛날에 했을 때 평균 에버리지 구할 수도 있고 최근 거에 웨이트를 준 러닝 에버리지 구할 수 있잖아. 그거를 쓰는 거야. 러닝 에버리지 써서 최근 거에 좀 더 가중치를 해서 얘가 어느 정도 기다리면 보통 일반적으로 스테이블해진다는 그 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테이블에 대한 포인트. 알겠죠? 그래서 라우드 애드버타이즈먼트를 보면 각각의 네이버한테 자신의 라우팅 정보를 보내준다.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 그 다음에 매트릭, 넘버 오브 호스트 데스티네이션 시퀀스 넘버. 이게 라우팅 테이블에 있는 정보인데 거기에 이제 데스티네이션 시퀀스 넘버가 들어가죠. 한 번 업데이트 할 때마다 그걸 자기 네이버 정보를 프로퍼게이트 할 때마다 네이버들한테 시퀀스 넘버를 사용한다. 근데 시퀀스 넘버를 인크리먼트 할 때 짝수만 써요. 그래서 항상 짝수 번호로 인크리먼트 하는 거예요. 인크리먼트 하고. 근데 이제 홀수는 어디다 쓰느냐? 만약에 어떤 노드가 더 이상 쟤는 연결이 안 되네. 그럴 때는 각 노드가 그 노드, 저 연결이 안 된 노드에 대한 링크를 꺼야 되잖아. 그때 그 시퀀스 넘버를 홀수를 써요. 홀수를 쓰고 매트릭을 무한대로. 홀수란 말은 네트워크가 끊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노드가 더 이상 리처블 하지 않으면 타임아웃 돼서 더 이상 리처블 하지 않으면 그 노드로 가는 시퀀스 넘버를 1 증가시키면 원래 그 노드로 갈 때는 항상 시퀀스 넘버가 짝수였는데 1 증가시키면 홀수가 되겠죠. 홀수는 사용하지 말라는 얘기고 그 매트릭을 인피니티로 한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간단한 건데 immediate versus periodic은 새로 생긴 라우트나 없어졌거나 매트릭이 바뀌었거나 하는 것은 바로바로 알려준다. 그래서 컨버전스 문제를 좀 줄이자 하는 거고 다른 거 별 이상 없는 건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한다.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면 아까 스테일 엔트리를 없앨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하는 게 full versus incremental 업데이트. full 업데이트는 모든 걸 다 보내는 거고 incremental 업데이트는 지난번에 업데이트한 거의 차이만 보이는 거, 변한 것만. 그래서 그 정보의 오버헤드를 좀 줄이자. 알겠죠? 그런 제안들을 했다. 그래서 라우팅 정보를 이제 네이버로부터 받아서 아까 릴렉세이션을 계속 수행하죠. 분산적으로 수행하는데 자신의 라우팅 테이블하고 새로 업데이트한 릴렉세이션 되는 정보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할 때 무조건 데스티네이션 시퀀스 넘버가 큰 거를 가지고 업데이트한다. 그 말은 뭐예요? 이게 최신 정보를 가지고 업데이트하는 거니까 아까 같은 루프나
카운트 투 인피니티 문제를 없앨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만약에 시퀀스 넘버가 같은 경우에는 매트릭 디스턴스가 짧은 걸로 업데이트한다. 그건 당연한 거지.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스테일 엔트리라는 것은 지난번 몇 번의 업데이트에서 한 번 더 업데이트, 주기적인 업데이트도 없었고, 뭐 이미디어 업데이트도 없었고, 몇 번을 업데이트 하는 거야. 그거는 이제 obsolete, 더 이상 링크가 끊어졌는데 옛날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라우팅 업데이트를 수행하면서 아까 릴렉세이션을 수행하면서 엔트리 중에서 아까 그 인스톨 타임이 있었잖아. 그 시간을 보고 몇 번 동안 업데이트 안 됐다. 그러면 걔는 끊어지는 거야. 걔는 지워지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데스티네이션만 지우는 게 아니라 그 데스티네이션을 넥스트 호브로 사용하는 또 다른 그 엔트리가 있으면 걔도 지워준다. 그냥 스테일한 엔트리를 사용한 엔트리가 되니까 그런 것도 같이 지워줘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댐핑 플럭체이션이라고 어떤 상황이냐 하면 여기 호스트가 있고 모바일 호스트 9이 있고 이쪽에 덩어리들이 있고 여기 이제 이미디엇 네이버 MH2, MH6가 있고 MH4가 있는데 MH9이 링크 정보를 이제 업데이트해서 걔를 브로드캐스트 하면 얘가 이제 두 패스로 이제 오는 거예요. 두 패스로 오는데 근데 MH2를 왼쪽 패스를 통해서 먼저 온 거예요. 그래서 MH2가 먼저 라우팅 정보를 MH4한테 업데이트했어. 그러니까 이렇게도 오고 이런 패스도 오잖아. 그래서 MH4가 업데이트하고 근데 나중에 보니 MH6가 새로운 라우팅 정보를 왔는데 같은 시퀀스 넘버인데 이쪽이 매트릭이 더 좋아. 더 짧은 패스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다시 업데이트를 하게 돼. 그럼 이게 이제 MH4를 통해서 이 두 번 브로드캐스트를 해야 되잖아. 처음에 도착한 거, 두 번, 나중에 도착했지만 더 나은 정보. 그래서 이게 플럭체이션이 발생하니까 이게 이제 컨버전스 문제도 발생하고 불필요하게 되니까 이걸 줄이기 위해서 아까 댐핑 플럭체이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얘가 MH4가 바로 업데이트가 오자마자 바로 보내는 게 아니라 내가 어느 이제 MH9으로 가는 데스티네이션으로 가는 정보인데 얘는 주기적으로 보면 이 정도 업데이트가 스테이블하게 됐다는 테이블을 기록하고 있어서 MH2로부터 먼저 와도 바로 보내지 않고 좀 기다리는 거지. 러닝 에버리지를 이용해서. 그래서 MH9으로 온 다음에 스테이블 된 다음에 보내자. 그런 내용. 그래서 이렇게 플럭체이션이 왜 발생하느냐? 여러 호스트가 각자만의 이유로 뭐 자동차건 사람이건 다른 이유가 있어서 불규칙적으로 업데이트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전파되는 속도도 이쪽 패스 다르고 그 다음에 뭐 인터벌도 다르고 각자 뭐 페리 인터벌도 다르고 브로드캐스트라는 자체가 어싱크러너스하기 때문에 저런 경우가 발생하더라. 그래서 저걸 막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 키버 라우스 세틀링 타임 테이블 아까 포인터가 있었죠. 포인터에 얘가 얼마나 스테이블하게 업데이트를 하는지 그 주기를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 업데이트한 시간들을 관리해서 러닝 에버리지를 이용해서 얘가 어느 정도 되면 스테이블해진다는 걸 판단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settling time은 calculated by maintaining a running weighted average over the most recent update.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 그걸 사용해서 업데이트하겠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그젬플이 나와 있는데 지금 DSDB를 보면 MH4가 얘가 애드버타이즈한 테이블에는 지금 데스티네이션이 MH4를 통해서 모든 여기 호스트를 다 포함하고 있고 MH4는 자기 자신에 가는 디스턴스는 0이겠죠. MH1은 투업이죠. 투고 누굴 통해서 가야 돼요? MH2를 통해서 가야 되지. 이런 식으로 각각의 데스티네이션에 대해서 넥스트 홉과 매트릭 가장 MH4부터 멀리 있는 게 뭐지? 하나, 둘, 셋, 넷 1, 2, 3이죠? MH8이 가장 멀리 있는 거지. 여기 3이고 네이버는 이 경우에는 MH8로 가려면 MH6를 통해서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죠. 그리고 각각의
데스티네이션으로부터 오는 시퀀스 넘버가 이렇게 짝수로 표시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다 밸리드한 얘기죠. 자, 근데 이제 그런 토폴로지에서 MH1이 움직여서 저 오른쪽 끝으로 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일단은 MH1이 움직이면 그 링크 하나가 브로큰 되죠. 그래서 MH2가 링크가 깨졌다는 걸 알게 되고 걔가 인크리멘털 업데이트를 통해서 그게 일단 퍼져나가겠죠. 그리고 그 엔트리는 오드 시퀀스 넘버가 되고 매트릭은 인피니트로 되겠죠. 끊어졌으니까. 그 다음에 MH1이 움직이면 MH1이 다시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MH7과 8에 업데이트가 되겠죠. 걔가 다시 퍼져나가고. 그런 식이 되면 나중에 이렇게 되겠죠. 애드버타이즈 하면 아까 무한대로 해서 홀수로 있다가 다시 MH1이 업데이트한 정보가 퍼져나가게 되면 다음과 같이 세틀다운 될 거라고. 이해되죠? 이런 식으로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제 연구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 그 사람들이 시뮬레이션한 결과에 따르면 DSDB가 뭐 기존의 디스턴스 벡터 라우팅의 그 두 가지 문제점을 잘 풀어서 기존 거보다는 컨버전스 문제도 좀 해결을 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자기네가 시뮬레이션 해봤더니 노드가 한 300초, 즉 한 5분 동안 멈춰 있지 않으면 뭐 좀 있다가 움직이고 하면 컨버전스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 그리고 모빌리티가 많은 경우 패킷 전달 성공률은 보통 한 70에서 한 92% 정도 발생을 한다. 그다음에 패킷 로스가 주로 발생하는 이유는 이게 이제 업데이트가 늦어져서 이 스테일 이미 마시간 엔트리를 가지고 라우팅하기 때문에 발생을 한다. 그다음에 자기네가 시뮬레이션 환경에서는 뭐 움직이는 모빌리티나 트래픽 로드에 상관없이 라우팅 오버에는 뭐 주기적으로 이거 하고 뭐 이미디어 업데이트도 있지만 대개는 큰 변화는 없다. 컨스턴트하다. 그다음에 라우팅이 제대로 수행될 때는 거의 옵티멀 패스를 찾을 수 있다. 왜냐, 얘도 거의 기본적으로 쇼티스 패스 라우팅이니까 이런 걸 있고 여기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DSDB는 궁극적으로 주기적으로 풀 덤프에 인크리멘탈이나 풀 덤프 업데이트를 필요로 한다. 그래서 라우팅 업데이트 측면에 비해서 오버헤드가 상당히 큰 스킴이고 그 다음에 이제 DSDB 컨버전스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네트워크에 조인할 수 있는 노드들의 수를 제한하지 않으면 컨버전하지 않아요. 갑자기 많은 노드가 확 들어오고 그러면 통신이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조인할 수 있는 노드의 수를 제한한다. 그 다음에 토폴로지가 변경될 때마다 DSDB는 그 토폴로지 업데이트가 전체 네트워크에 프로퍼게이션 동안 그런 언스테이블, 불안정한 기간을 거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DXDB는 모바일 노드들의 수가 아주 작은 네트워크에서는 뭐 상당히 이펙티브하지만 이게 상당히 브루포스, 스테이트포워드한 어프로치고 결국은 전체 네트워크가 클 때 네트워크로 이런 업데이트가 프로퍼게이션 돼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런 네트워크 사이즈가 큰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면 돼. 그래서 DSDB가 애동 네트워킹에서 굉장히 잘 알려지기도 우리가 AODB가 유명한 것처럼 AODB의 기본이 DSDB이기 때문에 뭐 상당히 유명한 스킴이고 하지만 DSDB에 비해서 AODB가 대부분 다 낮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고는 스탠다드 스펙은 존재하지 않고 궁극적으로 뭐 디스턴스 벡터 라우팅 중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만에서 용으로는 이 AODB를 사용한다. 다음은 DSR 뭐 여기까지 하고서 좀 쉽시다. 그 다음에 이제 리액티브 프로토콜에 들어가기 전에 아까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는 뭐죠? 디스턴스 벡터 라우팅이죠. 근데 디스턴스 벡터 라우팅은 뭐예요? 네이버 정보만 관리하는 거잖아. 그렇죠? 데스티네이션 리스트랑 네이버 정보만 네이버
누굴 통해서 넥스트 오브 누굴 통해서 갈 것이냐. 그래서 네이버의 네이버를 통해서 셔티스트 패스를 하는데 근데 문제는 라우팅 루프랑 카운트 투 인피니티 문제가 발생하죠. 네이버 정보만 관리하니까. 그래서 그걸 개선하는 스킴이 DSDB. 거기까지 우리가 공부를 한 거고 그거 말고 디스턴스 벡터 라우팅 말고 테이블 기반으로 하는 또 다른 스킴이 뭐라 그러죠? 링크 스테이트 라우팅. 링크 스테이트 라우팅은 자신의 엣지 정보를 전체 네트워크에 플러딩 하니까 궁극적으로 모든 노드가 엣지 정보를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글로벌 토폴로지를 이용해서 셔티스트 패스 라우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디스턴스 벡터 라우팅에 그런 라우팅 루프나 카운트 투 인피니티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이게 트래픽 업데이트가 많기 때문에 플러딩이기 때문에 그거를 개선하기 위한 첫 번째 스킴이 이 옵티마이즈 링크 스테이트 라우팅 프로토콜이고 얘는 표준화되어 있어요. RPC 1616으로. 그래서 문제는 그 링크 정보를 플러딩하는 게 문제예요. 근데 굳이 플러딩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아이디어는 간단하죠. 플러딩하지 않고 루머 라우팅처럼 한 대만 보내도 되겠지. 근데 그럼 너무 돌아가니까 한 대 보내지 않고 일부만 보내자. 그거야. 기본적으로 기존의 라우팅은 이제 모든 정보를 모든 노드한테 보내는 건데 얘는 뭐예요? A broadcast from node X is only forwarded by some of its link, multi-point relay. 그러니까 이게 브로드캐스트도 아니고 그렇다고 랜덤하게 루머 라우트도 유니캐스트 아니고 보통 멀티캐스트라고 하지. 멀티캐스트라는데 일부만 멀티포인트. 그것을 멀티포인트 릴레이라고 자기들이 이름 짓고. 그러면 셔티스트 패스 라우팅을 항상 할 수 있어요? 일부만 하니까 개런티 못 하잖아. 하지만 뭐 대부분의 경우 썸만 해도 거의 비슷하다 이거지. 그래서 modified 셔티스트 패스 라우팅을 하겠다는 거죠. 두 번째 스킴은 뭐죠? 얘도 링크 스테이트 프로토콜인데 아까 둘은 이제 전체를 플러딩해서 브로드캐스트에서 플러딩하게 되면 오버헤드가 크니까 멀티캐스트 일부만 하는 거잖아. 그래도 걔는 모든 토폴로지 상관없이 모든 노드가 브로드캐스트에 참여하죠. 얘는 그게 아니라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링크 스테이트 알고리즘인데 뭘 하느냐? 스패닝 트리를 구성하겠다는 거지. 아까 스패닝 트리. 그래서 the communication cost, 그러니까 플러딩하는 오버헤드를 줄일 수 있다. 어떻게? 업데이트, 이런 링크 스테이트 업데이트를 스패닝 트리를 통해서만 보낸다. 모든 노드가 모든 엣지로 다 브로드캐스트 하는 게 아니라 이 스패닝 트리니까 어떻게 돼요? 엣지 수가 노드 수 -1이죠. 그것만 해도 전체 노드에 다 보낼 수 있으니까 스패닝 트리를 통해서 보내면서 플러딩에 대한 오버헤드를 줄일 수 있다. 그래서 대부분 이 플러딩하는 기본한 스킴들을 개선한 스킴들은 이 알고리즘 많이 쓴다. 아마 우리가 클럭 싱크로나이제이션 프로토콜 배울 때 마지막에 배우던 플러딩 어쩌고저쩌고 컴바인한 거에서도 그때도 스패닝 트리 썼을 거야. 아마. 기억나? 기억나나? 그렇지? 스패닝 트리 써. 그러면 가장 전체 네트워크에 브로드캐스트를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게 스패닝 트리를 통해서 얘가 미니멈 코스트거든. 미니멈 스패닝 트리를 구성해서 보내면 가장 플러딩 오버헤드를 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아이디어는 뭐예요? 지난번 스테이트하고 현재 스테이트의 차이만 디퍼런스만 인크리멘탈하게 보내겠다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플러딩 할 때 오버헤드를 줄이면은 링크 스테이트 알고리즘을 쓰면서도 우리가 오버헤드를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인포컴에 발표된 거고 표준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링크 스테이트 알고리즘 중은 이 두 가지. 그러니까 멀티캐스트 쓰는 거랑 이 스패닝 트리 쓰는 두 가지를 사용을 할 수 있다. 알겠죠? 자, 지금까지 테이블 기반의 프로액티브 프로토콜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래서 두 가지 디스턴스 벡터 라우팅이랑 네이버 정보만 이용해서 넥스트 오브를 통해서 전파하는 거, 그 다음에 링크 스테이트 프로토콜, 그래서 링크 코스트를 전체 플러딩해서 각 노드마다 글로벌 토폴로지를 관리한다. 근데 이제 그게 기본적인 아이디어고 그걸 개선한 스킨들이죠. 디스턴스 데스티네이션 시퀀스 디스턴스 벡터 라우팅 DSDB는 디스턴스 벡터 라우팅의 라우팅 루프랑 카운트 투 인피니티 프로블럼을
그 데스티네이션 시퀀스 넘버로 해결한 거고, 그다음에 그 OSLR이랑 뭐 토포로지 브로드캐스트 베이스 이름도 정확하게 모르는데 리버스 패스 포워딩 그 스킴은 링크 스테이트 알고리즘에서 그 링크 코스트를 플러딩하는 거를 멀티캐스트나 혹은 스패닝 트리를 사용해서 옵티마이즈 한 거죠. 자, 이제 리액티브 프로토콜로 갑시다. 뭘 그렇게 복잡하게 관리해? 그냥 필요할 때 하자. 다이내믹 소스 라우팅에 대한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여러분 설명했으니까 바로 설명할게요. 그래서 노드 S가 노드 D로 패킷을 보내려고 해요. 하지만 라우트 패스를 가지고 있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노드 S는 라우트를 찾아야 돼. 라우트 디스커버리. 그래서 찾기 위해서 소스 노드 S는 라우트 리퀘스트 RREQ라는 패킷을 네트워크에 플러딩을 합니다. 그래서 RREQ에는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 이 RREQ를 시작한 사람, 그 이니시에이터, 소스겠죠. 이니시에이터, 다이내믹 소스의 소스가 되는 거고, 타겟, 데스티네이션, 그 다음에 리퀘스트 아이디. 얘가 이 라우 리퀘스트 패킷을 이제 플러딩 하다 보면은 라우 리퀘스트 패킷마다 이 리퀘스트 아이디 넘버가 있어서 어떤 노드들은 리퀘스트가 플러딩 하다 보면 얘로도 받고 얘로도 중복되잖아. 중복된 걸 제거할 수 있으려면 아이디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allow request packet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 중간에 거쳐가는 노드들에 대한 그 노드 정보를 기록해 놔야 되죠. 라패스를 걔가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it also contains a record listing address of each intermediate node through which RREQ has been forwarded. 거쳐가는 노드들의 노드를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그런 항목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노드가 RREQ를 받으면 만약에 걔가 데스티네이션이면 타겟이면 그러면 allow reply 패킷을 보내요. 어떻게? RREQ에 있는 리스트 그 노드 라우트를 통해서 반대로 보내면 되죠. 만약에 자기가 데스티네이션이 아니면 그러면 자기가 바꾸면서 또 forward해야 되잖아. 그럼 어떤 일을 하냐? Otherwise, if node receiving RREQ recently saw another RREQ from the initiators. 같은 소스로부터 또 다른 RREQ를 봤다면, 그리고 같은 리퀘스트 아이디를 가졌다면, 이미 플러딩을 통해서 한번 봤던 거지. 그러면 걔는 보낼 필요 있어요? 없죠. 그러면, 혹은 자신의 노드가 이미 라우트 레코드에 기록되어 있다면, 자신을 거쳐갔던 노드잖아. 그러면 discard, ignore, RREQ. 이건 뭐 내가 봤던 거야,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구별하느냐? 아까 same initiator ID하고 request ID로 같은 구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않다면 자기가 봤던 노드가 그 RREQ가 아니면 각 노드는 자신의 어드레스를 그 레코드에다가 추가하고 걔를 forward하면 돼요. 그럼 퍼져나가겠죠. 간단하죠? 간단해. 라우트 디스커버리 하면 어떻게 돼? 그래서 소스가 보내면 이렇게 되지. N1 그 다음에 N1, N3 이렇게 첨가하면서 나가게 되죠. 그렇죠? 알겠죠? 라우 리플라이. 라우 리플라이는 뭐예요? 그 라우 레코드에 기록되어 있는 리퀘스트 중에서 다시 거꾸로 가는 거니까 이렇게 가는 게 되죠. 아까 이게 제일 쇼티스 패스였으면. 알겠죠? 아주 간단해. 이 프레임을 누구 다른 슬라이드를 카피해가지고 이렇게 리스트 되게 돼 있어서 뭐 나쁘지 않으니까 그냥 기다리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라우 리플라이 패킷은 라우 리퀘스트 패킷에 있는 레코드에 기록된 그 라우트를 역으로 추적해서 가면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링크가 바이디렉셔널 하다 보고 일로 패스가 있으면 반대로 패스가 있다고 하는 거죠. 만약에 유니디렉셔널 링크라면 결국은 라우 리플라이도 또 다시 플러딩을 해야 되는 거지. 라우 디스커버를 해야 되는데 뭐 그런 경우는 실제로 별로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RREP는 그 소스로부터 데스티네이션 가는 라우트를 포함하고 있어요. 아까 RREQ에 있던 내용을 역으로 거쳐가면서 그 패스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전체 라우트가 패킷 헤더에 포함되고 있고 그래서 소스 라우팅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중간에 있는 중간 노드들은 그 패킷에 포함된 라우 리플라이 패킷에 포함된 소스 라우트를 사용해서 얼로 포워딩해야 될지를 결정한다. 그런 얘기고 RREP를 리시브하면 중간에 인터미디어 노드들은 그 RREP에 있는 라우트들을 캐시할 수 있다. 라우트를 미리 기록해서 뭐 캐시에 뭐 유효기간이나 이런 게 있어서 만약에 그 같은 리퀘스트가 또 들어오면 그 캐시한 내용을 읽을 수 있다. 그다음에 loud error packet. 뭐 이것도 간단한 얘기인데 만약에 이제 그 RREP를 통해서 보내오다가 그런 가능성은 굉장히 적지만 빛의 속도고 뭐 빨리 움직이는 경우가 없지만 뭐 여러 가지 제한에 의해서 도달할 때 그 라우 리퀘스트에 있는 라우 리플라이에 있는 주소를 통해서 보냈는데 만약에 트랜스미션 에러가 발생할 수도 있죠. 그러면 라우드 메인테넌스, 라우드 에러 패킷 그 노드는 라우드 에러 패킷을 제너레이션 한다. 이게 이제 대부분은 일반적으로 라우드 디스커버리 페이스에서 돌아올 때는 발생하지 않는데 캐시되어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보내다가 실패가 되면 아마 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node generate route error packet when the data link layer encounters fatal transmission problem. 그래서 receiving node removed the hop in error from the node. 라우 캐시로부터 그 홉을 제거하고 그 홉을 포함한 모든 라우트를 제거한다. 뭐 그런 얘기예요. 알겠죠? 뭐 이런 얘기고. 그래서 문제는 라우드 랭스가 길어짐에 따라 패킷 헤더의 크기가 길어진다. 자, 이제 AODB로 갑시다. 뭐 DSR은 굉장히 인투이티브하니까 AODB 어떻게 풀겠나? 어떻게 풀 수 있지? DSR의 문제는 뭐야? 라우 리퀘스트나 라우 리플라이의 패킷 헤더에 라우트 정보를 다 기록해야 되니까 패킷 헤더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그런 문제점이 있죠. 그거를 DSDB 가지고 해결할 수 있나? 어떻게 해결하지? 이게 이제 AODB의 다 실로 보내는 게 아니라 이전 것만 응? 그러니까 어디에서 왔는지만 개별적으로 갖고 있으면 그러니까 나는 누구한테 받았다 누구한테 보냈다 이것만 개인이 갖고 있으면 어떻게 갖고 있을 수 있지? 디스턴스 벡터니까 이게 이웃 정보만 음. 갖고 있는 게 있으면 그걸로 참고할 수 있지 않나요? 근처로 가긴 있어 또. 근처로 가고 있는데. 그러면 각 중간 노드들이 그러니까 RREP나 RREQ에는 그 아까 DSR처럼 저기 그 라우트 정보를 포함하지 않고 소스 노드의 그 아이디랑 지금 보내는 자기 아이디만 넣고 계속 이걸 바꿔서
궁극적으로 RREQ하고 RREP에서 그 패킷 헤더에 그 라우트 정보를 포함하는 걸 없애야 돼. 그렇지? 그게 AUDB의 목적이야. 없앨 수 있나? 아예 없앨 수가 있는 어? 없애지 못하면 똑같아. 그렇잖아? 없앨 수 있을 것 같아요? 헤더에는 없애고 노드가 그거를 어떻게? 그러니까 자기가 누구한테 받았는지만 갖고 있으면 거의 뭐 지금 이제 페널티 에어리아에서 정연이 가능할 것 같아? 노드 자체가 그냥 전에 어디서 봤는지만 갖고 있으니까. 응?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한번 왔다가 다시 돌아갈 때 그 돌아가는 길은 정해져 있으니까 각 노드가 그냥 전에 어디서 받았는지만 정보를 갖고 있으면 다시 돌아갈 수 있지. 뭐 맞는 말이긴 한데 결국은 그거예요. 그래서 라우 리퀘스트랑 라우 리플라이 패킷에 있는 노드 정보, 그 라우팅 정보를 중간 노드들이 관리하겠다. 그러니까 라우 리퀘스트 패킷이 오게 되면 원래는 자기 노드를 추가했는데 이 AODB 스킴은 얘가 돌아온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쪽으로 포워드 패스로 쭉 라우 리퀘스트 퍼져나가는 동안 역방향으로 디스턴스 벡터 라우팅 할 수 있잖아. 테이블을 관리해 놔. 그리고 다시 반대로 일로 걸 때는 이 순방향으로 관리해 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유효 기간이나 이거를 이 각각이 설정해 줄 수 있잖아. 이거 언제 동안 밸리드 할 것이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테이블을 유지해서 그 디스턴스 벡터 라우팅을 하는 거지. 이해돼? 기본적인 개념은. 이해되나? 인성이? 그게 AODB예요. 그래서 표준화되어 있고, 이게 아마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라우팅 중에 제일 유명한 스킴이에요. 모빌리티 가지고는 거의 다 AODB 사용한다. 그 정도로 유명해요. 네, 어떻게 됐나? 갑자기 뭘 건드린, 뒤로 갔구나. 그래서 DSR은 패킷 헤더에 이제 그 라우트 정보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큰 헤더가 성능을 저하할 수 있고, 그다음에 패킷 사이즈 실제 데이터가 작을 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문제점이 있고, 그다음에 라우 랭스에 따라 패킷 헤더의 사이즈가 점점 커져야 되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AODB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한다. 그래서 DSR을 향상시키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러한 그 라우팅 정보를 노드 자체, 중간 노드에서 관리하자. 그래서 실제 패킷들은 라우트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고, 아이디어는 라우 리퀘스트랑 라우 리플라이는 같아. 플러딩하고 돌아와. 근데 플러딩 할 때 역방향으로 패스 정보를 중간 노드들이 관리하고, 다시 돌아올 때 순방향으로 패스 정보를 관리해서 그 정보를 이용해서 테이블을 이용해서 라우팅을 하자.
그래서 만약에 S가 D에 대한 라우트를 이미 가지고 있다면 넥스트 홉을 통해서 디스턴스 벡터 라우팅 할 수 있는 거죠. 이미 그게 이제 밸리드 하다면. 만약에 가지고 있지 않으면 DSR과 마찬가지로 라우트 디스커버리를 해요. 어? 배가 아파? 가장 중요한 순간인데 지금. 그래서 AODB에서 소스 노드는 RRQ 패킷에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복잡하긴 한데 소스 주소, 얘가 이제 이니시에이터랑 같은 거지. 소스 IP 어드레스. 데스티네이션 IP 주소, 얘가 타겟이랑 같은 거죠. 그렇죠? 아까 SR에. 그 다음에 시퀀스 넘버가 있는데 소스 시퀀스 넘버. 그렇죠? 얘가 내가 지금 RRQ 보내면서 얘가 어떻게 보면 자기 라우팅 테이블을 플로딩하는 거랑 마찬가지 효과가 있거든. 그래서 자기의 시퀀스 넘버를 뿌려서 하는 거야. 그래야 역방향으로 중간 노드들이 이 소스를 데스티네이션으로 오는 패스를 설정하지. 이해되나? 소스 노드의 시퀀스 넘버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데스티네이션으로부터의 라스트 known 시퀀스 넘버. 내가 이제 가면은 결국 그 데스티네이션으로 가는데 누가 나보다 더 최신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걔를 이용하겠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시퀀스 넘버를 가지고 있다. 이게 역방향, 순방향 다 해야 되니까 시퀀스 넘버 둘을 다 포함해야 돼. 소스의 시퀀스 넘버, 그 다음에 데스티네이션의 시퀀스 넘버. 소스는 자기 자신이니까 이게 가장 최신 정보가 되는 거고, 데스티네이션은 자기가 알고 있는 기존의 마지막 알고 있는 시퀀스 넘버를 포함하고 있어. 그 다음에 브로드캐스트 아이디. 얘가 브로드캐스트 아이디는 뭐야? 이름은 다르지만 아까 리퀘스트 아이디랑 같은 거지. 그래서 아까 타겟이랑 그 소스랑 이니시에이터랑 리퀘스트 아이디로 구분했듯이 얘도 소스 IP랑 브로드캐스트 아이디로 이거 받았다. 플로딩 할 때 같은 리퀘스트 패킷을 무시할 수 있죠. 브로드캐스트 아이디를 포함한다. 그 다음에 홉 카운트. 디스턴스 벡터 라우트니까 얘도 이게 라우팅 정보 플로딩이랑 마찬가지니까 홉 카운트 0에서부터 매번 갈 때마다 2씩 증가해야 디스턴스 벡터 라우팅 할 수 있잖아. 알겠죠? 그 다음에 after sending RRQ, S sets a timer to wait for a reply. 그래서 RRQ를 보낸 다음에 일정 기간 동안 이제 기다린다. 무한정 기다릴 수 없으니까 언리처블 할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어떤 노드가 RRQ를 리시브하면 어떻게 돼요? 이 checks whether 해야지. 이 RRQ를 내가 그 전에 봤던 건가를 체크해야 되죠. 어떻게? 아까 소스 어드레스랑 브로드캐스트 아이디를 보면 되죠. 아까 똑같이 RRQ랑 이름만 다르죠. 만약에 그렇다면 discard, 무시한다. 만약에 봤던 게 아니라면 어떻게 돼요? Instead of a reverse path pointing toward the source, 반대 방향으로 가는 패스를 셋업한다. 우리가 바이디렉셔널 링크를 가정했으니까. 그래서 리버스 패스 엔트리는 어떻게 돼? which contain source address, 소스가 타겟이 되는 거고, 그렇죠? 시퀀스 넘버는 소스가 아까 뿌린 게 최신 시퀀스 넘버니까 그 넘버를 가지고 있는 거고, 넘버 오브 홉스는 매번 홉 갈 때마다 인크리먼트 했으니까 그게 넘버 오브 홉이 되는 거고, 네이버 어드레스는 누구로부터 받았으면 걔가 네이버가 되는 거니까. 이해되죠? AODB 논문을 바로 이해하라 그러면 여러분 이해할 때 한참 걸릴 거야. 복잡해서. 근데 우리 DSR부터 차근차근 DSDB 공부하니까 이해되지? 그래서 이렇게 그 리버스 패스를 엔트리를 만들고 디스턴스 벡터 라우팅을 위해서, 그 다음에 만약에 이 라우드 엔트리가 아까 그 명시에서 얘가 얼마나 밸리드 할지를 소스가 알려줘. 자기가 뭐 얼마나 움직일지 대략 아니까 알려주고, 그 지정된 라이프 동안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다면 스테일 라우팅을 방지하기 위해서 얘는 삭제된다. 그래서 이 타임아웃은 RRQ가 돌아올 동안은 충분히 설정된다. 이게 RRQ 한 다음에 RRQ 타임아웃을 너무 일찍 해버리면 이 리버스 패스를 못 사용하죠. 그러니까 그거보다 훨씬 커야 된다 이 얘기지,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RREP를 보면 어떤 노드는 RREP를 보낼 때 중간 노드도 RREP를 보낼 수 있어요. 왜냐? 캐싱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자기가 밸리드한 엔트리가 있으면 데스티네이션 가는 거 누가 그 전에 다른 애가 이렇게 해서 걔가 아직 밸리드하니까 걔를 이용할 수 있잖아. 그래서 node can send the RREP if it has an unexpired entry for the destination in the route table을 항상 가지고 있는데 걔가 아직 unexpired 돼 있으면 그걸 이용해서 바로 뭐 거기까지 안 해도 우리 방금 전에 누가 그거 찾았었어. 글로 가면 돼 하고 알려주는 거. 혹은 in knows a more recent path than the one previously known to sender S. S가 아까 보냈을 때 destination에 자기가 알고 있는 그쪽으로 같은 마지막 last known sequence number를 보냈잖아. 그보다 더 버전이 최신 거라면 걔를 일단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sequence number를 비교해서 자기가 sender S보다 더 따끈따끈한 sequence number를 가지고 있으면 걔가 일단 RREP를 보낸다. 그래서 그 더 최신 거를 알기 위해서는 destination sequence number를 사용하면 되는 거고. 어떤 노드가 라우트를 알고는 있는데 아직 unexpired 됐는데 sequence number가 소스가 알고 있는 것보다 옛날 거야. 그러면 RREP 보내면 안 돼. 그렇죠? 라우팅 루프를 방지하기 위해서. 알겠죠? 이렇게 보낸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RREP를 중간 노드가 뭐 보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게 일반적인 경우죠. 그러면 it increments RREQ의 호 카운트를 증가시키고 자기 네이버한테 다시 forward하는 거지. S가 이제 RREQ를 보내면 이렇게 플러딩 되죠. 플러딩 되고 리버스 패스가 셋업되고 다시 플러딩 되고 리버스 패스가 셋업되고 알겠죠? 플러딩 되고 리버스 패스가 셋업되고 플러딩 되고 리버스 패스가 이렇게 셋업 되잖아. 리버스 패스 셋업을 보면 오케이? 포워드 패스 셋업 결국 궁극적으로 데스티네이션이 RREQ를 리시브하면 이제 반대로 오는 거죠. It replies by sending RREP where it placed current sequence number. 현재의 이제 이게 가장 최신의 sequence number가 되는 거지. sequence number를 보내고 호 카운트를 0으로 이니셜라이즈하고 이 라우트가 얼마 동안 밸리드 할 것인가를 알려주지. 자기가 어느 정도 움직일 걸 아니까. 그 다음에 인터미디어 노드가 RREP를 받게 되면 이제 RREP가 들어갈 때는 포워드 패스가 만들어지는 거죠. 반대 방향. 포워드 패스가 만들어지죠. 알겠죠? 아까 리버스 패스가 만들어졌으니까 지금 포워드 패스가 있죠. It set up a forward pass entry to the destination in its route table which contains destination address, neighbor address from RREP arrived and hook count to the destination and the lifetime은 아까 destination 알려준 걸로 셋업하는 거지. To obtain the distance to the destination, each node increment the hook count by one. 그렇죠? RREP가 가면 hook count는 forward pass가 셋업되면서 hook count가 2씩 증가되는 거고 lifetime in route table is set to the lifetime contained in the RREP. 아까 얘기했죠. RREP 알려주니까 그걸로 valid한 타임을 설정하는 거고 each time the route is used, its lifetime is updated.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 라이프타임 안에 그 엔트리가 사용되면 이 AODB는 그거를 extend. 이게 계속 밸리드하다. 스테일하지 않게 조금씩 인크리먼트 하는 거. 아직 움직이지 않았다는 얘기니까. A node may receive RREP for a given destination from world known neighbor. 어떤 중간에 RREP가 오면서 어떤 노드가 RREP를 하나 이상의 네이버로부터 받을 수도 있죠. 그런 경우 첫 번째 RREP는 forward 하지만 두 번째 RREP부터는 걔가 sequence 넘버가 더 최신 거거나 혹은 호 카운트가 적을 때만 forward 하게 되겠어요. 그래서 RREP traveled along the reverse path setup and RREP was forwarded. 아까 셋업한 리버스 패스를 통해서 오는 거고
그 다음에 as can begin data transmission as soon as the first RREP is received and later update its routing info if it is parallel. 첫 번째 RREP가 도착하자마자 데이터를 보낼 수 있지만 나중에 더 좋은 라우팅이 발생되면 그걸 통해서 다시 업데이트할 수 있다 이 얘기죠. 알겠죠? 그래서 인투이티브하게 우리가 AODB가 DSR이랑 DSDB를 결합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거는 라울 리플라이 패킷은 아까 그 가장 먼저 도착한 게 이거니까 이걸 통해서 가는 거고, 사실 여기는 안 보여줬죠. 이때 포워드 패스가 셋업이 되는 거고, 포워드 패스를 통해서 데이터 딜리버리가 이루어지는 거죠. 알겠죠? 정연이를 위해서 한 번만 더 설명해. 응? 다시 잠깐 요약을 하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걸 좀 설명하면, 아까 아이디어가 뭐예요? RREQ가 보내지면, 사실은 소스가 RREQ를 보내는 거는 내 라우팅 정보를 전체에다 플러딩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 정보 업데이트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RRQ를 보낼 때 소스는 소스의 IP 주소. 얘가 아까 이니시에이터랑 같은 내용이고, 그다음에 데스티네이션 주소, 타겟이랑 같은 거고. 자, 그 DSR이랑 그다음에 소스의 커런트 시퀀스 넘버를 보내요. 얘가 DSDB를 계산했기 때문에 그 우리가 라우팅 루프나 이런 걸 방지하려면 시퀀스 넘버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 시퀀스 넘버를 보내. 왜냐? 얘가 보낼 때 이 보낸 패킷이 플러딩 되면서 리버스 패스, 이 소스로 가는 리버스 패스가 셋업되니까 이게 보낼 때 얘 가장 따끈따끈한 라우팅 정보거든. 그래서 자신의 시퀀스 넘버를 포함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RRQ가 가면서 리버스 패스가 셋업되는 거고, RREP가 오면서 포워드 패스가 셋업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소스는 자기가 알고 있는 데스티니스로부터의 마지막 시퀀스 넘버를 포함해요. 그 말은 뭐야? 내가 알고 있는 마지막 정보는 이거였는데 나보다 더 따끈따끈한 정보가 있으면 중간에 보내도 돼 이 얘기거든. 그래서 데스티니스로부터의 시퀀스 넘버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따끈따끈한 게 아니지. 왜냐? 항상 시퀀스 넘버는 그 데스티네이션만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스의 커런트 시퀀스 넘버, 저건 따끈따끈한 정보고 얘는 자기가 알고 있던 그전 버전이고, 그럼 그거보다 누가 업데이트된 버전이 있으면 걔가 이제 알려주는 거지. 그리고 브로드캐스트 아이디는 아까 뭐라 그랬죠? 플러딩이니까 중간에 중복적으로 받을 수 있는데 리퀘스트 아이디가 구별하죠. 마찬가지로 얘는 브로드캐스트 아이디라고 한 거고, 홉 카운트는 뭐예요? 디스턴스 벡터 라우팅이니까 가면서 홉이 일씩 증가돼야 되니까 홉 카운트로 있는 거고. 알겠죠? 그 다음에 RREQ를 보낸 다음에 타이머를 셋업한다. 그래서 그 데스티네이션이 언리처블 할 수도 있으니까 어느 일정 시간 동안 기다리는 맥시멈 타임멈을 셋업해 놓는 거예요. 충분히 돌아올 시간보다는 길어야 되겠죠. 그동안 셋업해 놓는 거고, 중간에 어떤 노드가 RREQ를 리시브하면 어떻게 돼요? 아까 소스 어드레스랑 브로드캐스트 아이디가 이니시에이터랑 그 리퀘스트 아이디가 되죠. 그 DSR에. 그래서 그걸 보고 기존에 봤던 거면 무시하는 거는 거. 만약에 봤던 게 아니라면 아까 얘기했지, 리버스 패스를 셋업한다. 어떻게? 소스 어드레스가 타겟 데스티네이션이 되는 거고, 그렇죠? 처음 보낸 소스가. 그다음에 넘버 오브 홉스는 매번 할 때마다 인식 증가를 했으니까 넘버 오브 홉이 디스턴스가 되는 거고, 네이버 어드레스, 자기가 RRQ를 받았던 네이버가 그 넥스트 홉이 되는 거지. 알겠죠? 간단한 인투이티브. 그래서 만약에 라우트 엔트리가 그 명시된 라이프타임, 매번 보낼 때마다 이게 얼마나 밸리드한지 타임을 가지고 있게 돼 있어요. 사실 여기 포함해야 되는데 그게 안 묻어야 되겠네. 저쪽에 RREP에서는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밸리드한 그 라이프타임이 있기 때문에 라이프타임
동안 걔가 밸리드하게 되어 있고 라이프 타임 동안 만약에 엔트리가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다면 걔는 지워져요. 스테일 라우팅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약에 라이프 타임이 사용되면 아까 같이 업데이트해서 추가적으로 계속 인크리먼트 한다. 그 다음에 타임아웃은 아까 얘기했듯이 RRP가 도착할 시간을 충분히 커버할 정도로 길어야 된다. 그 얘기. 그 다음에 중간에 노드는 RRP를 데스티네이션이 보낼 수도 있지만 중간 노드가 보낼 수도 있다. 언제? 걔가 아직 expired 되지 않은 데스티네이션에 대한 엔트리를 가지고 있을 때. 디스턴스 벡터 라우팅인데 내가 예로부터 왔는데 누가 다른 노드, 내 주변 노드가 이미 그 데스티네이션으로부터 라우트 리퀘스트를 해서 내가 리버스 패스 셋업을 다 해놨어. 셋업에서. 만약 알고 있으면 그 정보를 보내주면, RRP를 보내주면 돼. 알겠죠? 혹 아니면 만약에 S가 알고 있는 그 시퀀스 넘버보다 더 최신 정보를 가지고 있다거나. 어떻게 비교해요? 아까 last known sequence 넘버를 보내줬죠, 여기서. 얘보다 더 최신 정보가 있으면 그 정보, 자기 시퀀스 넘버를 보고 걔가 더 최신 거면 그 정보로 알려준다. 만약에 자기가 라우트 정보, unexpired 엔트리인데 라우트 정보를 가지고 있어도 소스가 알고 있는 시퀀스 넘버보다 이전 거면 리플라이 하지 않는다. 중간에 만약에 자기가 밸리드한 그 라우팅을 알고 있으면 RRP를 보낼 수 있는 거고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죠. RRP 데스티네이션까지 가야 되지. 그러면 어떻게 돼? RRQ의 홉 카운트를 증가시키면서 그냥 RRQ를 다음으로 포워드 하면 되죠. 증가시키고 포워드 하면 된다. 그래서 얘가 이제 RRQ를 보내면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리버스 패스가 셋업되는 거예요. 다시 보내고 이렇게 셋업되고 보내고 셋업되고 보내고 셋업되고 그럼 이제 리버스 패스는 다 만들어져 있는 거지. 아마 맨 위에 제일 빨리 갔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RREP가 아까 리버스 패스를 통해서 가면서 이번에 포워드 패스가 셋업되는 거예요. 디스턴스 벡터 라우팅에. 그래서 데스티네이션 RREP를 받으면 RREP를 리플라이 한다. 어떻게? 커런트 시퀀스 넘버. 이게 이제 따끈따끈한 정보지. 홉 카운트는 제로. 그 다음에 밸리드 라이프 타임이 있다 그래서 얘가 얼마 동안 밸리드 할지 알려준다 그랬죠. 이걸 가지고 하면 인터미디어 노드가 RREP를 받으면 얘는 이제 반대로 포워드 패스를 셋업해 놓는 거죠. 그래서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가 데스티네이션이 되는 거고 RREP를 받은 네이버가 넥스트 홉이 되는 거고 홉 카운트는 이식 증가되면서 오는 것이고 라이프 타임을 갖고 중간 노드들은 포워드 하면서 홉 카운트를 이식 증가시키고 라이프 타임은 RRP 있던 라이프 타임으로 셋업되는 그 시간 동안 밸리드 할 거라고 얘기해 줬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라우트가 한 번이라도 사용되면 라이프 타임을 조금씩 익스텐션 하는 거고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면 이제 그냥 스테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노드가 만약에 RREP를 또 다른 네이버로부터 받을 때는 홉 카운트가 작거나 더 따끈한 버전일 때만 포워드하게 되는 같죠? 그래서 RREP는 아까 리버스 패스 셋업을 통해서 트래블 하는 거고 이번에는 이제 포워드 패스가 셋업되는 거죠. 그래서 S는 첫 번째 RREP가 도착하면 바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데 나중에 더 좋은 라우트가 또 오면 그걸 통해서 업데이트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사실은 RREP가 이렇게 오는데 아까 여기 그림은 안 그려졌지만 여기서는 다시 포워드 패스가 이렇게 셋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뜻이 포워드 패스가 셋업되는 거고 이 포워드 패스를 통해서 데이터가 전송이 되는 거지. 알겠죠? 굉장히 간단한데 DSDB랑 DSR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인테그레이트해서 AODB가 굉장히 퍼플러하게 됐어요. 그리고 굉장히 성능도 좋고 DSDB보다 좋고 DSR보다 좋고. 그래서 결국은 얘는 뭐예요? 디스턴스 벡터 라우팅 테이블도 관리하는데 리액티브 프로토콜이야. 라우팅 테이블이 템포러리하게 이렇게 라우팅 패스가 밸리드할 때만
관리하는 거지. 그때 있었다, 익스파이어 됐다, 있었다, 익스파이어 됐다 하는 거죠. AODB는. 알겠죠? 존 라우팅 프로토콜은 아까 얘기했듯이 하이브리드 프로토콜. AODB 참 좋은데, 아까 DSDB도 좋고, 그래서 그거를 좀 결합하는 거예요. 안에서는 프로액티브하게 DSDB 같은 걸 사용하는 거고, 이 바깥에서는 너무 그러니까 리액티브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DSDB 같은 거 여기 사용하는 거, 여기 AODB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컴바인 하겠다는 게 존을 구별로 로컬하게는 프로액티브, 그다음에 글로벌하게는 리액티브하게 하자. 이게 존 라우팅 프로토콜이에요. 알겠죠?